여러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하루에 평균 2600번 이상 휴대전화를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고 하네요. 저도 스마트폰을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할 때도 써야 되고 또 놀 때도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켜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헤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유통된 것이 2009년이니까 15년 정도 지났나요? 그나마 처음 스마트폰이 돌기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생활 필수품이라 인식하지도 않았죠.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도 못하게 되었고요. 세상은 작은 화면을 통해 굴러가고 표현하며 이제는 화면 밖의 삶까지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처럼 느끼죠. 따지고 보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99.9%는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의 0.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다른 종류의 자극을 받고 행동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본능과 심리, 뇌의 활동은 완벽한 수렵 채집인에 맞춰져 있단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뇌와 스마트폰의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지면 초조해 하는지, 왜 SNS에 점차 매몰되는지,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행복해졌는지, 혹은 편리해진 것은 맞는지 말이죠. 그리고 보다 똑똑하게 우리의 뇌를 사용하려면 어떤 태도로 스마트폰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데리스 한센의 인스타 브레인,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뇌의 대표적 기능 2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도파민, 또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이에요. 이 2가지 덕분에 인류는 생존했고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도파민은 우리가 느끼는 쾌락, 행복감 등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쾌락, 행복감 등을 느낄 수 있으니까 행동을 유지하거나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보면 도파민이 작용하면서 먹고 싶게끔 만들고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주죠. 매력적인 이성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도록 쾌락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이 도파민이 관여합니다. 하고 싶게 만들고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도파민 덕분에 인간은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뇌의 보상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한 결과죠. 도파민은 이렇고,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또 왜 생기는가? 그거 아시나요? 같은 정도의 기분 좋은 자극과 불쾌한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불쾌한 자극을 3배 정도 더 크게 느낍니다. 10,000원을 얻게 되는 경험과 10,000원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10,000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보다 10,000원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뇌의 진화 결과입니다. 아니, 행복하면 좋은 건데, 그리고 분명 방금 전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도파민 덕분에 인류가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불쾌감에 더 민감하다니요. 무슨 말일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수렵 채집의 역사에서 생존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독초를 먹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강하게 느낌으로 인해 더 명확하게 독초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맹수를 만나면 죽지 않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죠. 도파민과 관련한 먹고 섹스하는 것은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부정적 감정과 연결된 행동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극을 매우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위해 우리의 두뇌는 부정적인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도록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책 속에서는 의학적, 신경생리학적 설명을 붙이고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 관련 신경이라고 쉽게 부를게요. 자, 이 스트레스 관련 신경은요, 위험한 순간, 예를 들어 사자를 만나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요. 위험한 순간엔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 일단 심박수가 올라가겠죠. 싸우거나 달아나는, 즉 투쟁, 도피 반응을 하려면 신체 근육은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거나 평상시의 상태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모두 긴장하고 심박수를 늘리는 등에 쓰는 겁니다. 더 예민해지고요. 다른 욕구, 예를 들면 식욕이나 성욕 등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사자가 있고 그 옆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어요. 만약 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하다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먹으면서 먹힐 테니까요. 이것이 수렵 채집인인 우리 인류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따라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투쟁, 도피 반응을 보입니다. 싸우든지 피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화한 우리 수렵 채집인들은 현대에 와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위기, 그런 위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를 마주할 일도 없고요. 굳이 괴식을 하지 않는다면야 목숨을 내놓고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극단적인 스트레스 외에 다른 이유로, 그리고 그 이유들은 인류 역사의 99.9%의 시간 동안은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죠. 현대인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우리 수렵 채집인들은 이제 주기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회피를 하든지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인 직장 상사, 각종 대출금, 어떤 주변 사람 간의 갈등은 회피하지도 못하고 공격하면 경찰서에 가거나 생업에 지장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식욕부진, 성욕부진, 소화불량에 시달려도 그 대가로 얻게 되는 예민함과 공격성, 빠른 심박수는 스트레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인간의 생존을 도와줬던 스트레스와 관련된 몸의 상태는 현대인에게는 우울증과 멈출 수 없어 보이는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현대인에게 도파민을 늘리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게다가 선조들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 그 방법이 지금 예상하시는 그거 바로 스마트폰인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런 뇌의 본능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시시때때로 아주 수시로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동의 동기와 보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죠. 즉, 우리는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행동에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집중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도파민이 작용합니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또한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본능은 날씨 변화가 사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슴이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경계심이 낮아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본능을 적극적으로 발현한 인간은 사자로부터 공격당할 확률이 줄어들고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본능은 적어도 수렵 채집을 하는 인류에게는 생존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도록 도파민이 인류를 유도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본능이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뇌는 전반적으로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 갈망하는 욕구, 즉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본능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죠.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새로운 정보를 줄 때마다 뇌는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결과 클릭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 뉴스부터 SNS까지 가리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며 이때마다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미 이런 인간 본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SNS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SNS에 몰입하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의 등장이나 좋아요나 댓글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누군가가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게시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보상 시스템이 최대로 활성화될 때까지 엄지척과 하트가 게시물 아래에 달리는 것을 보류하고는 합니다. 이 자극을 잘게 쪼개서, 즉 보상을 잘게 쪼개서 이 보상에 대한 기대치,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도를 가능한 자주 여러 번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게시물을 불러올 때도 SNS는 바로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짧은 순간의 간격을 주고, 즉 로딩을 주고 게시물을 보여줍니다. 잘게 쪼개져 있지만 즉각적인 정보의 제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을 통해 이용자가 새 게시물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또한 뇌의 보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즉 멀티태스킹 능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잡은 사슴을 손질해 가면서 동시에 주변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살핍니다. 이럴수록 맹수의 기습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조난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고 싶은 욕구도 스마트폰이 충분히 채워줍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툭툭 스마트폰을 만지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써 소량의 도파민까지 작동을 하게 되니까 생존 본능에 따라 계속 스마트폰을 건드려요. 딴짓을 한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야 하면 도파민은 그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도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새로 고침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도파민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스마트하다 보니 바뀌어버린 우리의 행동도 있어요. 알아야 될 정보나 지식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은 기억해야 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무슨 행동을 하시나요? 일단 스마트폰을 꺼내서 고화질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그것이 문서가 됐든 정보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사고하고 학습하고 고민하는 행동들을 찰칵하고 끝내면서 스마트폰은 똑똑해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지 않죠. 구글 효과, 디지털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이 있대요. 정보가 어딘가 다른 곳에 저장될 거라고 믿으면 뇌가 더 이상은 신경을 쓰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뇌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이죠. 단순한 전화번호 정도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모든 지식을 구글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저자는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식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해요. 인간에게 지식이란 사실을 줄줄 외워서 읊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를 배우고 깊이를 가지려면 사색과 집중이 필요해요. 뇌가 정보를 가공하면서 사고방식의 다양화와 확장의 기회를 가져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이 필요한 순간 바로 고민의 과정 없이 내가 찍은 사진첩에, 구글에,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나오는 정보를 찾아요. 이 책에서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봤던 문장이 하나 생각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지식의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보 검색의 가능성을 지식의 정도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스마트폰과 SNS 등의 사용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본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형태는 다분히 중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일부만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주는 안 좋은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수면에 대한 것, 정신건강에 대한 것, 우울감 등의 감정에 대한 것, 인류의 지적 능력에 대한 것.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지금의 인류와 수렵 채집인의 DNA와 뇌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분명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느껴지는 이 스마트폰을 다루기에는 우리의 인지 방법과 본능을 바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초적인 본능과 욕구에 의해서 최첨단 스마트폰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습관적으로 건드리고 있죠. 작가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운동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렵 채집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냥을 하거나 반대로 사냥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 활동과 건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일면 동의가 됐습니다. 이 또한 생존에 유리한 방법으로서 인간 본능에 있을 거라는 말이겠죠. 자,
우리의 뇌가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도파민을 계속 주입하면서 이 몸에서 떨어뜨릴 수 없게 만드는 이 스마트폰. 본능은 생존을 위해 도파민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도파민을 주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도파민을 주던 것이 없어져서 생존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우리의 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도파민이라는 걸 생존을 위한 뇌의 보상 시스템이라고 거칠게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방법일 거예요. 그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두 채워버리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등의 행동 또한 우리에게 도파민을 유도하고 만족감이 쌓이면서 삶이 풍성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미지의 것을 탐구하거나 여행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또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매우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고 활용해야 할 시간도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품이 많이 드는 저런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느껴지는 도파민, 행복감을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귀찮지만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고 나면 어쨌든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겠죠. 굳이 해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혹은 숙제한다 생각하고 1시간만 음악을 틀고 만화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모두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귀찮아도 할 마음이 없어도 약을 먹듯이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막상 했더니 좋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좋은 도파민을 골고루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렵체지민들이 생존을 위해 도파민과 스트레스를 활용했다면 우리는 풍성하고 튼튼한 삶을 위해 그 본능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도파민을 기준으로 스마트폰과 그 외의 다른 행동을 비유해 보자면 사탕을 계속 주워 먹는 것과 영양가가 높은 신선한 재료들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열량을 갖고 있고 심지어 사탕은 열량이 더 높죠. 하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저용량 도파민 주사가 아니라 볼륨감 있는 삶의 영역에서 좋은 조미료가 되기를, 생존을 위한 열량을 채워주는 사탕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에 감칠맛을 돋구어주는 설탕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안데르스 한센이 저술하고 김아영님께서 옮기시고 동양북스에서 출간한 인스타브레인을 읽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의견과 도서 추천은 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